자, 수특 세 번째, 현대시 세 번째고요. 정지용의 불사조를 보겠습니다. 이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원래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인이고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인이고요. 내용을 보면 비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영탄법이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비애를 너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수백 번도 더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너라고 하면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너가 나오면 너 그대 당신이 나오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두 가지가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법 쓰였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 근데 이제 느낌표가 있으니까 영탄법까지도 알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모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모양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도다. 정의할 수도 없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빼자. 이건 빼고. 그냥 모양을 그려낼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나의 가장 밑에 깊은 곳,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애라는 것이 나의 어떤 감정들 중에 가장 근원이 되고 본질적인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현 특징을 보면은 이제 도다, 없도다, 살았도다 이 도다가 반복이 되죠. 당연히 이제 반복은 운율 형성이고요. 감탄형 엄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너 당연히 비애인데 요거를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그 사이트 이런 데서 그렇게 해놨던데 사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은유법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애가 날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비애는 형상이 없는 것인데 이 형상이 날아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형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런 걸 이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너는 화살, 너는 새, A는 B의 형태죠. 이건 이제 은유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면 그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긴 한데 사실은 아니다. 은유법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니까 너는 박힌 화살이고 날지 않는 새다. 그러니까 박혀버린 화살은 여러분 이미 쏠 수가 없는 뭔가 운명이 정해져 버린 끝난 이런 이미지고 날지 않는 새는 뭔가 슬픔이죠. 새가 날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은유법으로 이 비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의 그런 슬픔이 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서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이 슬픔을 어디 딴 데로 좀 보내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디 보낼 때 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얘를 좋아하지 않고 찾지 않더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일단에 노라가 반복이 되죠. 이 노라를 제가 써놨는데 선언형 어미 또는 감탄형 어미로 봅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제 배우신 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선언할 때 내가 이것을 하겠노라 뭐 이렇게 발표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랬구나 이런 구나처럼 감탄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둘 다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왜 써놨냐면 요게 조금 비슷해요 얘랑. 자 박일로의 누앙사라는 그 가사 작품에 있는 구절인데 내 빈천 가난하고 처남을 싫어하여 손을 해다 한들 해석을 좀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해다는 이렇게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손이네 이렇게 가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손을 해다야. 그러니까 절로 가라고 한들 물러가겠냐고 안 간다고 이 말이에요. 내 빈천을 싫어하여 내 가난과 처남을 싫어하여 손을 헨다 한들 물러가겠느냐 물러가지 않는다 얘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를 비애를
딴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 갈 데도 없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밑에는 뭐 남의 부귀를 불리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남의 부귀함을 부러워하여 손을 치다. 박수 치는 거죠.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예, 짝짝짝 박수 치면서 손을 친다 한들 나아오겠느냐?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빈천을 싫어해도 꺼지지 않고 부귀를 좋아해도 나한테 오지 않아. 무슨 말이야? 운명이죠. 운명. 이거 중요한데. 운명순무 이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 아까 여기 써놨는데 얘도 비애라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좀 유사합니다. 이게. 그 다음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냐? 이런 말인데 이 짐짓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짐짓, 일부러 이런 뜻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말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냐? 비애 영탄이죠. 오오 영탄이죠. 나의 신부 영탄인데 비애가 나의 신부라고 하는 거니까 은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야? 평생 함께할 존재. 그죠? 나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비애와 함께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를 위해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왜요? 창밖으로 다른 것들과 소통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웃음도 하지 않겠다. 왜? 비애니까 나의 신부가 슬퍼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청춘이 다했는데 왜 비애가 죽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현실의 부조리에 슬퍼하는 것이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은 슬퍼해요. 슬픔을 갖는다는 거죠. 왜?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그 부조리한 현실에 슬퍼할 줄 아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겠냐. 에휴 됐어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거죠. 타협하고. 그러니까 청춘은 부조리한 현실에 슬퍼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 부조리한 현실에 슬퍼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될까요? 요즘 청춘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 청춘들 얘기예요. 요즘은 뭐 이미 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 세상이랑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흔해 빠진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적 낭만주의, 낭만을 약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젊은이들에게 낭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요 구절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이 다한 날 나의 비애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현실의 부조리함에 슬퍼하는 그것이 청춘인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너가 죽었기 때문에 너를 묻었다면 어딘가에 뭐 비석 같은 게 세워졌을 텐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죽은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나는 네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앞뒤가 좀 모순되긴 합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렇지만 너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상황적으로 좀 역설일 수 있습니다. 역설법은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의 역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너를 묻은 성문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지만 성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애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스사로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그러니까 불탄 자리, 불탔어.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거기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부활, 재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가면 이제 불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죠. 죽지 않는 새. 그래서 오 비애, 그 비애가 죽지 않는 새이고 나의 눈물이다. 됐죠? 그래서 이 비애라는 것이 운명이다. 운명적인 것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꽃씨인가? 제목이 그죠? 네, 꽃씨, 문병란 씨의 꽃씨입니다. 가을날, 자, 계절적 배경이 바로 드러나 있네요.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하나, 여기도 영탄법이 쓰였네요.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그러니까 이게 다음행에 가을이 있고 여기도 가을이 있고요. 가을로 보아 여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사라진 다음 가을로 모여들었으니까요. 오직 하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름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아니죠. 찬란한 빛깔이니까 이게 지금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후에 작은 꽃씨 하나로 모여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또 시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이거 이런 거. 소멸 후에 태어난 생명. 꽃씨는 생명이죠. 이별 후에 결실. 뭐 이런 것들. 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의인법이죠. 뜨거운 노을의 입김. 이것도 의인법이에요. 이 염으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시각의 촉각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뜨거운 노을, 시각의 촉각화입니다. 예, 여러분 노을 만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걸 뜨겁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거는 노을이 그 다음에 꽃의 몸부림이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꽃의 몸부림도 시각이고 노을도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게로 만져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촉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각의 촉각하고 이것도 시각의 촉각화예요. 둘 다 시각의 촉각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자, 비의 껍질은 낙엽이죠. 낙엽들. 이 낙엽들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뜰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나 이런 데 살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가을이 되면 진짜 낙엽이 진짜 오지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뜰이 좁아져요. 낙엽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얘네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면 뜰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불 나는 거야. 지금 요새 난리잖아. 제발, 에? 이제 그 시골 사시는 분들이 낙엽 같은 거 태웁니다. 뭐 그리고 뭐냐 그 쓰레기 같은 것도 자꾸 태우죠. 예. 근데 이게 뭐 보통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불 때 이 불이 번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산불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 너무 티인가? 아무튼 이건 T가 아니라 S죠. 현실적인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C로 돌아가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뒤 긍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이거 부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사라지면 이제 뜰이 넓어지는 긍정. 또 밑에 또 있어요. 내 마음 어디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인데 여러분 이 빛나는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내 마음 깊이에서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 후 긍정이 되는 겁니다. 비의 껍질을 태운 뒤 내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역설법 빛나는 외로움이 역설법이고요. 영탄법 느낌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의 껍질을 태운 뒤에 내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 자, 오늘은 시간적 배경. 하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창변은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여러분 꽃씨를 묻는 거거든요. 그럼 꽃씨를 묻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성숙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다시 숱한 잎과 꽃들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 이 꽃씨를 묻으면,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행위이고, 그것을 만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다림의 창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잎과 꽃을 다시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숱한 잎과 꽃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걔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적 성숙을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삶은 아픔과 그로 인한 성숙의 연속이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둘 다 영탄법수였죠. 이거는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느낌표도 막 쓰이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B 요게 동적 이미지라는 거죠. 핏빛 꽃들의 몸부림. 그 다음에 A는 날지 않는 새, 박힌 화살. 요게 동적 이미지란, 아니 그 정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동적 이미지는 움직이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걸 봐야겠네. 대상과 화자의 관계.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이런 정적 이미지 쓰였고 나는 이걸 갖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관계가 맞고 꽃들의 몸부림이 무게로 만져진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요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생성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번이 틀린 이유가 보시면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내적 성숙인데 여기 보시면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구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엽 태우는 게 비움이면 그 뒤에 이 묻고 기다리는 것은 그리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창변에 대화를 묻는다는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움,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